안녕하세요.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조선시대에 이름을 떨친 문장가 중 한 분입니다. 자, 오늘 그가 남긴 가사를 읽어보면서 어떤 심경으로 또 누구를 떠올리면서 이토록 애절한 노래를 불렀을까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보소 저 각시님, 혈운 말씀 그만허. 인연인들 홍가지며. 어디 리별인들 가탈송가. 광안전 비곡경 잉님을 매셔 질기. 야, 이거 어렵긴 한데요. 여기까지. 각시님, 리별님, 그리고 어떤 장소가 나왔는데 이게 약간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문장의 속뜻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그래서 이거 약간 국어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지문에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님이라고 하면 단순한 뭐 연인? 아니에요. 오직 한 분, 그분. 임금님. 임금을 향한 충절의 노래군요. 이제 북헌 김춘택이 쓴 별 3인곡인데요. 북헌 김춘택의 유배 이야기 그리고 또 작품에 대해서 한번 꼬닥꼬닥 알아가 볼까 합니다.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세명입니다. 제주대학교에 있고요. 한문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은 제주도 역사, 문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현대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홍보기획팀장 표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헌 김춘택에 대해서 좀 들어본 기억 나죠? 예전에 광해 편에서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유배 네. 왔을 때요? 그러니까 그때 놀랐던 게 유배를 대물림하듯 그러니까 3대가 다 제주에 유배를 왔어서 우리가 막 놀랬었잖아요.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난다. 아버지, 그리고 본인, 그리고 아들까지. 맞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한 집안에 유배형을 내릴 정도면 이 집안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네, 예, 한번 그 집안 볼까요? 이제 가게도 이게 보시죠. 일단은 김춘택인데 이분의 집안이 광산김씨, 광산김씨고 사계 김장생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율곡 이이한테 배웠던 분이에요. 김장생의 제자가 우암 송시열. 그러니까 이 나중에 오연이 되는 분이죠. 증조부가 김익겸인데 이 사람은 병자호란 때에 그때 강화도를 지키자고 사수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함락이 되는데 함락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김상용이란 분하고 거기에서 폭탄을 이제 하고 이제 순자를 합니다. 김익겸의 부인은 이제 해평 윤씨인데 윤두수라든지 이런 문장가들을 배출했던 집안이고 이 집안 자체가 이래서 문장이 이렇게 이제 강한 집안이다. 그 김익겸은 김만기하고 김만중을 낳았는데 김만중은 들어보셨죠? 구운몽. 네, 사시남정기. 사시남정기 이제 시험 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잘할 줄 알아야지 그랬던 분이고, 그다음에 김만기의 아들이 이제 김진구. 그다음 김진구 말고도 김진규, 김진서, 김진부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따님은 숙종에 이제 왕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집안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편 당파에서는 계속 견제하는 그런 집안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집안이 죽어야 내가 사는 집안이 있는 거예요. 김진구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이제 김춘택, 마지막에가 김재택인데 이 제자가 제주도 할 때 제자 있잖아요. 그걸 써요. 건널제. 예, 건널제. 그러니까 김재택을 낳았는데 이복이죠. 김재택을 이제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택은 보시면은 처음에는 족보 이런 데는 이제 이름이 없어요. 근데 묘비명에는 김재택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아들인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징하라는 사람은 김춘택의 매부 되는 거죠. 김춘택의 여동생의 이제 남편이 되는 거죠. 이분도 유배를 왔는데 제주도 유배. 그 다음에 그 아들인 김덕재도 제주도 유배 오고, 그 다음에 제주도 유배 시기에 김춘택의 아들인 김미재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김춘택이 유배하는 기간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이 있기까지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그 소용돌이가 있었겠구나라는 게 아마 이제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가계도에 숨어 있는 유배의 고난은 또 어떻게 시작됐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조선 19대 임금인 숙종이 재위하던 17세기 후반, 이때는 계속된 당쟁으로 치열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던 시기였는데요. 김춘택 역시 이 당쟁의 소용돌이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당시는 세자 책봉을 사이에 두고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과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재를 중심으로 한 남인 세력의 정치적 대립이 계속됐던 시기였는데요. 결국 남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장희빈의 아들인 윤희세자에 책봉되고 서인 세력인 송시열 등은 제주로 유배 오게 됩니다. 1689년에 있었던 기사환국이 바로 그것이죠. 이 사건으로 당시 중전이었던 숙종의 두 번째 부인인 인현황후는 폐위되고 장희빈이 중전에 오르게 됩니다. 김춘택의 아버지인 김진구 역시 이 기사환국에 연루돼 제주로 유배되는데요. 이때부터 김춘택의 불운도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유배를 시작으로 훗날 김춘택 자신은 물론 매제인 임징하와 아들인 덕재까지 대를 이은 제주 유배가 시작됩니다. 뭔가 엄청난 정치 싸움으로 유배를 오게 됐다는 내용 같은데 어렵네요. 어려워. 아니, 기사환국?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에요? 네, 기사왕국은 1689년 기사년에 일어난 황국 사건을 말하는데요. 네. 황국은 정국이 바뀌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이 교체됐다는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비유하자면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인데요. 아까 보신 우리 기사황국은 바로 이 서인과 남인 세력 간의 다툼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김춘택의 고모인 인경황후는 1670년 10살 나이에 세자빈으로 간택되는데요. 잠깐, 그분이 아까 숙종의 첫 번째 그렇습니다. 왕비 말하는 거죠? 네. 인경. 10살에 세자빈으로 간택되고 14살에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요, 20살이 될 때까지 왕자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연두에 걸려서 죽고 마는데요. 이어서 인경황후의 먼 친척벌인 인현왕후가 15살 나이에 숙종의 두 번째 왕비가 됩니다. 인경왕후나 인현왕후 모두 서인 가문인데요. 이 인현왕후도 왕비가 된 지 7년이 지날 때까지 후손을 낳지 못합니다. 숙종 입장에서는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왕위를 물려줄 왕자를 얻지 못한 것이죠. 이때 궁중 나인, 후궁이죠. 장옥정이라는 인물이 숙종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숙종의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숙종은 이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겠다는 뜻을 대신들에게 밝힙니다. 인경왕후나 인현왕후 세력이었던 서인들, 대신들의 반대가 격렬했죠. 그런데도 이 숙종은 서인 세력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왕자를 원자로 삼겠다고 발표합니다. 원자로 책봉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습니다. 이때 인현왕후 나이가 22살이었는데요. 서인들은 아직 젊은 인현왕후가 충분히 왕자를 얻을 수 있는데도 폐위했다고 격렬하게 반대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중인 출신의 소생이 원자가 되고 중인 출신의 장희빈이 왕비가 된 것이죠. 이때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사황국이고요. 서인 세력의 중심이었던 핵심 가문이었던 김진구도 이때 제주로 유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춘택의 아버지 김진구가 서인 세력의 또 중심에 있었네요. 예. 이제 기사황국 때 그 서인 그때 유배형 받은 사람이 김진구만 있던 게 아니고 송시열 같은 경우도 그때 유배를 받아서 제주도 왔다가 다시 서울로 가던 도중에 정읍에서 이제 그 후명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살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김만중도 갔고 김진규라고 이분은 또 김진구의 동생이었는데 이분은 또 거제도로 유배를 갔고 그러니까 서인 그 반대했던 세력을 아까 표 선생님 말씀한 대로 싹 다 지방으로 좌천을
시켜버린 좌천여에 그냥 유배를 시켜버린 거죠. 근데 교수님 예전에 그 우리 유배 이야기 볼 때면 아버지 가면은 가족들 다 따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아들은 뭐 그런 아니 분도 있고. 어느 집안 유배에서 그렇게 아닌가? 어느 집안 유배에서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 이건 그럼 잘라야겠네. 관리로 갈 경우는 집안 통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갈 때는 집안만 가는 게 아니고 신주 단지까지 다 들고 가요. 근데 제주도는 그러지 않았어. 아, 그럼 너무 멀어가지고 어. 가족도 거의 안 오고 이 사람만 오게 돼서 그래서 제주도는 관리로 오기 싫어했죠. 예, 그렇게 있었어요. 더 외로울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인이 옆에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 딸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안 데리고 온 걸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아이 설마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근데 유배를 보낼 때 뭐 반란자의 그 가족들도 함께 보내기도 했다는데 그러면 예. 김춘택도 그때 아버지인 김진구가 제주로 유배 왔을 때 같이 왔었나요? 그거는 일종의 연자제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일단 김진구가 제주도 유배 왔을 때 김춘택이 오긴 왔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 그 사람들의 좀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갈 때는 누군가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딸려 보내요. 그때 아까도 김진구도 유배 갔고 김진규도 유배 갔고 김만중도 유배 갔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니까 자기 집안 아버지들은 이제 하게 되는데 김춘택이 큰아들이니까 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왔을 때가 김춘택 나이가 김진구를 따라왔을 때가 17살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죠, 청년. 언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김진구가 기사황국 때 유배를 온 다음에 언제 풀려나면 갑술황국 때, 갑술황국은 다시 노론 집단이 노론 정치 세력이 이제 회복할 때야 그때야 회복이 되죠. 확실한 거 하나는 첫 번째 했을 때 김춘택이 모셔온 건 맞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갑술황국 때 풀려날 때 김진구를 모시면서 김춘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그 이익태 목사의 글을 보면은 김춘택이 그때 송시열에 대한 그 상소문을 올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송시열이 나중에 기사왕국에서 죄를 받았다가 갑술왕국에 대해서 복권이 되잖아요. 복권이 되니까 이분을 이렇게 모셔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에 그 글이 제주도에서 지은 글들이 이제 김춘택에 남아 있어요. 그 김춘택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 시험 같은 것도 안 봤어요? 그 죄인을 모시는 그러니까 이상한 개념이지만 아버지를 놔두고 어딜 가? 이런 개념이었죠. 아버지를 놔두고 과거 시험을 끝까지 보러 가. 보필을 그죠? 해야 한다. 네. 그 누가 자식들이 터치해서 오면은 과거 시험이야 볼 수가 있겠지만 정권 자체가 지금 남이 정권인데 노론에 그럼 뭐 제주에서는 아버지만 보필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보필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그랬죠. 그 옛날에는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을 그대로 그 아들이 이제 물려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니까 윗대에서 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받지만 옛날 사람들은 돈을 줘봐야 쓸데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좋은 후손을 위한 것은 좋은 사람을 후손한테 물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김진구하고 제주도에서 사귀었던 사람들이 김춘택한테 그대로 넘어오는 양상들이 나타나요. 되게 중요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글이 뭐 능숙했다, 뭐 문장가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글도 예술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친구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타고나야 돼, 내가 봤을 때. 뭐 축구 선수들 내가 아무리 12시간 연습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타고난 게 있는데 김춘택 같은 경우도 약간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게 있었던 것 같고 타고난 게 보이니까 김만중이 이 친구 글 괜찮다. 옛날에는 뭐 예체능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니까 그런 식으로 김춘택을 많이 이제 키웠던 것 같아요. 과거 시험을 봤다 안 봤다 기억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분들 집안에서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김춘택 말고는 벼슬을 한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관찰사까지 지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 관리 한두 명이면 충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뭐 이 좀 다른네. 그러니까 과거 시험 같은 거, 그러니까 네. 그런 시험에 대해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 되게 뭐 거부감 갖고 뭐 회의감 글쎄, 느껴가. 근데 이제 김춘택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과거에 대한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삼촌, 자기네 형제, 아들들 유배하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벼슬 하면 어떻게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벼슬자리 갔는데 결국은 유배를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김춘택의 글에 보면은 산지칠가라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들한테 주는 글들이 있는데 공부하지 마라. 뭐 굳이 공부해서 이렇게 하다가 유배살이 할 거면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그거니까 그게 유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게 느껴집니다. 자, 자신의 가족들이 이렇게 제주로 유배를 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정치를 혐오했을 것 같아. 권력을 되게 싫어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김춘택은 제주로 유배를 오게 됐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사왕국이 일어난 지 5년 뒤인 1694년 김춘택은 폐위된 인현황후의 보기를 꾀하다 감옥에 갇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갑술환국으로 진행되죠. 이 사건으로 결국 인현황후는 복위되고 장희제 등의 남인 세력이 무너지면서 다시 서인 세력이 집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산 김씨 김춘택의 집안은 늘 역모와 당쟁에 휘말립니다. 특히 김춘택은 1701년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제의 아내와 정을 통했다고 고발당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 사실과 관계없이 부안으로 유배되는데요. 그 후 동국 모해 사건이 터지는데요. 1706년 장희제의 벗인 윤순명이 김춘택이 희빈의 소생인 세자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공수를 올립니다. 이에 분노한 숙종은 부안에 유배돼 있던 김춘택을 불러들였고 제주 이배를 명했는데요. 김춘택의 제주행은 아버지 김진구의 유배 시절 5년을 제주에서 보낸 이후 두 번째입니다. 파도와 물결이 산처럼 일어 배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저 멀리 양날개를 펼친 듯한 것이 보이니 한라산이었다. 배 세척이 대포를 쏘며 조천관에 다 내렸다. 배는 아직도 지지 않았다. 또 황국이 일어났네요. 아까 기사황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갑술황국이었고 아까 또 보니까 무슨 폐비 보기 운동이 있었고 동국 모해 사건이 있었고 뭔가 휘몰아치는 정쟁이 느껴져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갑술왕국은 남인이 일거에 축출되고 서인이 다시 정권을 다시 장악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폐위된 인현 왕후도 복위되고 왕비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됐는데요. 조선시대에 한 임금이 살아있는 두 왕비를 이렇게 바꾸고 또 바꾼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갑술왕국은 김춘택이 기획하고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갑술왕국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인현 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장희빈에게 축출당한 사실을 풍자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민요가 서울 도성안에 퍼졌습니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이다. 이런 가사인데요.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이다. 오랄가랑 논이으니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이다. 미나리는 인현왕후, 장다리는 장희빈을 뜻합니다. 사철 피는 미나리가 한철 피는 장다리를 이겨 궁극에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담은 노래입니다. 숙종이 민심을 살피려고 변장을 해서 걸밖에 나갔다가 백성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노래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노래도 갑술왕국을 기획한 김춘택이 지어서 퍼뜨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이제 1701년에 김춘택은 부안에 유배되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소론의 상소 때문이었습니다. 김춘택이 장희빈의 오라버니 장희제의 처와 간통을 해서 고급 정보를 빼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은 훗날 우고로 밝혀지고 김춘택도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장희빈의 소생, 훗날 경종 임금이 되는 그 세자를 음해한 혐의로 또 잡혀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동국모해 사건인데요. 동국모해 사건이 일어나고 1706년 부안에서
제주로 유배지를 옮기게 됩니다. 아니 그 정치를 혐오해서 약간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럼 이거 진짜 실제로 기획했던 거예요? 밑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사실 그 반대파에 있던 남인 세력들이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 약간 장희빈의 옛날에 그 드라마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매야 이거 지금 이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입니다. 그죠? 메이아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뭐랄까 그 김춘택이 다시 제주로 이제 오잖아요. 그런데 좀 다시 오게 된 거니까 좀 덜 낯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춘택의 문집 북헌집에 실린 제주 동천 적곡이라는 글을 보면 제주에 거처를 정하게 된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유배지인 제주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주 목 관할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제주 목사를 만나는데요. 제주 목사가 김춘택에게 어디에 살고 싶은지 묻습니다. 이때 부친상이었던 김춘택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배하셨던 곳에 살겠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바로 가락천 근처에 있던 주기 오진의 집입니다. 가락천은 지금의 오연단 북동쪽에 있던 샘물인데요. 김춘택은 후세인들이 자신이 유배돼 머문 장소를 기억하기를 바란다면서 그 위치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김춘택은 또 탈상 후에 산지천변 이윤의 집으로 유배지를 옮기는데요. 이윤은 아버지 김진구가 제주에 유배됐을 때 학문을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이후 이윤이 죽자 또 남문안 서쪽에 있던 누가 청풍대 근처로 이사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배 중에도 여러 차례 스스로 주거지를 옮긴 것입니다. 그 가락천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고요. 조금 가려놓긴 했는데 돌을 걷어내면 그 샘물이 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가 이렇게 유배인이 왔을 때 어디 살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나요? 물어봤네요. 이거 약간 일종의 혜택 아닌가요, 이거? 근데 이게 그 김춘택이 유배 왔을 때 목사가 송정규 목사예요. 송정규 목사인데 그 해외 문견록이라고 해서 표류 기록을 총 정리했던 사람이고 제주 목사가 무신들이 많잖아. 근데 무신들보다는 이 사람 문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래도 약간 무대뽀로 하기보단 차근차근 이 사람이 상중에 왔는데 이러한 배려를 해준 것 같고 아까 표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아까 이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김진구 유배 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만 있던 게 아니고 오정빈, 고만첨, 이중반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그때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친했던 거죠.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스승, 아버지 이런 밑에서 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끼리의 그 네트워크가 단단했어요. 그러니까 공간도 편안하지, 사람도 편안하지. 그러니까 제주도도 예전에 한번 왔었지.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다른 유배객들보다는 좀 편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주변과 교류하면서 유배 생활을 보낸 것 같은데 그때의 모습을 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주 유배 생활 5년 동안 김춘택은 200편이 넘는 시를 남겼는데요. 그에게 영감을 안겨준 특별한 제주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흰 소복에 절개의 상징인 대나무 비녀를 꼽고 송광 정철의 삼위인곡을 애절하게 부르는 기생 성례. 그녀가 부르는 삼위인곡을 듣고 김춘택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담은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한글로 쓰인 별 삼위인곡은 송광의 삼위인곡 못지않은 절절함을 품고 있다고 김춘택은 말합니다. 나는 제주에 와서 한글로 별삼인곡을 지었다. 그 대사는 송강의 것에 비해 더욱 완곡하고 그 가락은 송강의 것에 비해 더욱 쓰라리다. 아, 이 별 3인곡이 이 기녀를 만나게 되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거네요. 아니 근데 얼마나 노래를 잘했으면 이런 시를 짓고 싶게 했을까요? 노래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 진짜 미모가 뛰어난 건지.
뜨고 유튜브를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별삼인곡에 대한 이제 창작 그 배경에 성례라는 분이 있는 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별삼인곡을 성례에 불렀다는 것은 이제 임징아의 문집에 나오고 이 세 사람을 공통적으로 매개를 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제 벼루가 하나 있어요. 반용년이란 벼루가 있어요. 이게 벼루 중에 용이 새겨진 벼루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반용년이었는데 이게 원래 김진구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벼루가 너무 예쁘니까 임징아가 장가간 다음에 이 벼루 너무 좋은데 나 주면 안 되겠냐고. 그 사위가 달라는데 장인이 너 가져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김진구가 너 아직 문장이 부족해서 이 벼루를 못 갖는다고. 그래서 이제 김춘택한테 이제 준 거예요. 김춘택이 그랬다가 그 유배 생활 하다가 임징아의 글을 딱 보고 어느 순간 글이 됐다. 그래서 반용 이거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걸 넘겨요. 그러면서 장편의 시를 지어줘요. 그래서 이 벼루를 주면서 딱 하고 임징아도 잘 받았다는 것도 장편의 시로 와요. 너무 멋있다. 화답시를 또 화답시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김춘택이 유배 생활 기간에 1707년에 한번 서울에 압송될 뻔했었어요. 흉언을 해가지고 또 이제 김춘택이 밑에서 뭔가 모의를 했다라는 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너 이제 서울 올라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서울 올라가면 뭡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춘택이 자기가 제주도에서 지었던 문집도 옆에서 딱 잘 보관해줘. 나 죽으러 갈 거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송강정철의 그 삼위인곡을 좀 이렇게 불러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죽으러 가는 거의 고별사적인 거라서 슬프잖아. 그래서 옆에 있던 판관하고 그 수송하는 그 부사가 종이를 줄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삼위인곡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08년에 아까 보시면 이제 별 삼위인곡을 이제 지었던 것 같고, 그 별 삼위인곡을 이제 지으니까 이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고, 일종의 가수였죠, 기녀가. 이게 탤런트잖아요. 기녀인 성례가 그거를 굉장히 잘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김춘택이 죽고 나서 임징아가 왔을 때 성례가 임징아를 찾아가서 이 별 삼위인곡을 불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임징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성례란 사람이 와서 그 벼루로 썼던 그 별 삼위인곡을 불러주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겠어요. 이때 이 성례라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사실 노래가 아니고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둘 다 위로해주는 하나의 그 위로곡이라 그래야 되나? 눈물이 절로 흐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게 별 삼위인곡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까지 흘릴 정도면 진짜 노래는 잘 불렀었던 것 같아요. 맞잖아요. 예, 아니 뭐든 눈물을 흘리면 게임이 끝이죠. 노래 잘 불러야지 못 부르면 눈물이 안 난다니까. 근데 전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왜 성례가 가요? 다른 가수들도 엄청 많았을 텐데 혹시 그 성례와 예. 그 김준택 그 두 분은 연인 관계에 이상하게 엮지 마요 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연인이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둘이 뭐 깊은 관계였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록은 매부인 임징아의 기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 성령의 존재는. 신문에. 둘이 사랑했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했다는 표현은 없었고요. 없어요? 둘이 뭔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그죠. 글을 남겼습니다. 성례도 북한 김춘택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니까 임징아를 찾아가서 그 노래를 불러줬겠죠. 그리고 남녀 사이는 더 깊이 따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그럼 연인은 아니고 어쨌든 둘은 특별한 인연, 특별한 인연. 관계 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시절 유배인들에게 사실 그 여인의 존재라고 하면 단순한 감정을 좀 넘어선 의미였을 것 같아요. 네. 유배형은 기본적으로 종신형입니다. 그러나 중앙정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면받아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유배인을 나그네 객자를 붙여서 유배객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를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 영화 자산어부를 보면 흑산도에 유배된 정약전이 보수주인, 그러니까 자신의 숙박과 식사를 해결해준 집주인이죠. 이 청산과부인 집주인과 자연스럽게 혼인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낳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봉년 선생이 쓴 제주도 유인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유배인들이 인연을 맺는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깃는 여자라는 명목의 내연의 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현지 여인과 살면서 자식까지 낳는 경우가 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광지처가 아니고 내연처. 내연의 처. 예. 아이도 낳고. 그렇죠. 예. 뭐 아까 우리 김재택 사례를 언급했는데 실제 호적에 올린 사례도 많습니다. 제주에서는.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 외무 대신을 지낸 김윤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김윤식은 제주에 유배돼서 제주 여인을 만나고 자식까지, 아들까지 낳은 사실을 일기에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아까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해서 유배객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 해배돼서 갔을 때 같이 가진 않았어요? 같이 간 사례도 있고 같이 가지 않았던 사례도 있고 사실 기록에 남긴 인물들은 많지 않고요. 숨기고 싶었겠죠. 양반 사대부 가문에서 어떻게 보면 치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숨겼던 인물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이 무책임.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록에 남긴 인물들은 아주 양심적이고 인간성이 뛰어난 그런 양반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재택은 아까 묘비에 네, 그 네, 적어졌다고 네, 했으면 그렇습니다. 네. 이 김진구는 괜찮은 분이셨네요. 아주 저는 품성이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 학렬 태자를 붙여서 재택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이름을 지을 때부터 일원으로 생각했다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주변과 정말 단절된 섬이라는 곳에서 정말 형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어야 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과도 교류하고 또 제주 여인들과도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라도 만약에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뭐 시로, 노래로 뭐 그런 감정들을 좀 토해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아들에게 예. 여러 시들이 있죠. 산지에서 부르는 칠수의 노래라고 해서 예. 산지 칠가인데 산지칠가. 읽어드립니까? 이거 좋아했죠. 한문으로요? 아니면 한글로요? 저는 한문으로 읽죠. 오. 산지 칠가인데 산지천에서 부르는 일곱 개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가 칠수로 구성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서문, 맨 마지막이 발문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누구를 하면 첫 번째는 조상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형제들에 대한 거, 네 번째가 아내, 처에 대한 미안함, 다섯째가 아들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자신만의 제일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유배지에서 부른 아주 대표적인 이제 노래입니다. 제가 읽는 식으로 읽을게요, 그냥. 네. 유객 산지에 일심백죄 범사적 백제 재심 부자지 단도 창천 조심저 왕왕남명 기말리 서위대 남명차 오일가의 불성가 중야무침 누방타. 아니, 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어디 있는지 알았어, 몰랐어. 육수 읽을 때 끝났네. 끝났어요. 아니 근데 되게 운치도 있고 여운도 있고 이게 전 아주 처음 들어보는 시인데 아니 어떻게 교수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술술 한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아, 예.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래 되네요. 원래 이렇게 시하는 거예요?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원래 읊는 거죠. 그리고 원래 삼인곡 이런 것들도 다 서루니마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래가 되니까 그래서 임징아가 울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를 받았던 가족들은 울었겠죠. 나를 생각하면서 저 멀리에서 나를 생각해줬구나. 울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잘해야 또 운다고.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안 났어. 아니 한문을 전공하셨잖아요. 예. 뭐 한문을 전공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어떤 매력이 있나요? 아유, 글쎄요. 아마 김춘택 만나려고 이랬지 않을까? 예. 하여튼 뭐 고전을 읽으면 현대까지의 과정들이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원본을 보려는 욕심들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어 배우는 것도 다 원본을 읽기 위한 거잖아요. 다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죠. 예. 아, 저도 예전에 한자 이제 한문 공부 따로 했었는데 멈추지 말고 계속 할 걸. 아, 이제는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아까 잘 따라 읽으시던데 이제 노래만 아는 게 배우면 좀 될 많이 것 같아요. 보이더라고요. 역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아니 우리 또 팀장님은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주제로 책을 쓰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예,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시인이면서 학자이신 우리 김순희 선생님과 공저입니다. 예. 우리 몇 주 전에 만났잖아요. 네. 아, 그러세요? 예. 기자 생활 중에 김순희 선생님이 쓰신 조정철과 홍윤회의 사랑 이야기를 읽게 돼서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향토사학자이신 김익수 선생님, 김익수 선생님이 번역하신 유배 관련 기록들을 보고 유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또 이제 네. 북한 김춘택이 남긴 글 중에 소개하고 싶은 기록이 더 있을까요? 해녀에 관해 쓴 잡려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그 해녀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대부분 관찰자로서 해녀의 작업을 보고 느낀 점을 피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춘택의 잡려설은 현장을 취재하고 쓴 르포입니다. 해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대화체로 써서 매우 현실적인데요. 전복이 돌에 딱 붙어버리면 즉시 딸 수 없기 때문에 허리에 차고 간 전복 껍데기를 하얀 쪽이 보이게 올려놓습니다. 해녀가 김춘택에게 전복 채취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곱순빔이라고 하는 해녀의 전복 채취 기술을 말합니다. 물속에서 해녀들이 그 전복을 채취하다가 숨이 차오르면 올라오려고 하겠죠. 근데 막 올라오려고 할 때 마침 전복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에 차고 다니던 손바닥만한 작은 전복 껍데기를 안쪽 하얀 면이 보이게 위쪽으로 보이게 해서 놓아두고 일단 물 위로 올라오는데요. 신호를 그렇습니다. 표식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숨비 소리를 내뿜고 다시 호흡을 조절한 뒤 다시 잠수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 그 하얀 면이 빛을 반사하면서 길을 안내해 주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기술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택의 잡려설은 해녀의 물질 도구, 전복 채취 기술, 그리고 진상을 빙자한 관아의 이중 착취 행태까지 해녀들의 실상을 상세히 증언하고 있는데요. 사료적 가치가 아주 높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그러니까 비법도 다 들어가 있고 뭔가 좀 구체적인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네, 김춘택은 앞서 본 제주 동천 적거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죄명이 아주 중한 사람은 행여 사형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이곳 제주에서 곤욕을 치르게 된다. 어찌 이 땅이 국토 중에서 가장 공궁한 곳이 아니겠는가. 유배형은 사형 다음가는 중형입니다. 육지와 차단된 절의 고도, 제주는 유배지로서 악명을 떨쳤는데요. 제주에 대한 조선 지배층의 인식이 어땠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 김춘택이 제주에 있는 동안 200편이 넘는 한시와 여러 기록 문학들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면 언제 해배가 돼서 제주를 떠났던 건가요? 제주에서 해배된 게 1712년에 이제 해배가 되죠.
그래가지고 해배된 다음에 좀 조용히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맞아. 그래가지고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네. 어머니를 모시고 그 동생이 있는 관아에도 좀 다녀오기도 하고 강화도에도 또 유람도 하고 그렇게 했죠. 세상에 또 근데 가만히 놔두질 않아가지고 워낙 서인에서 노론 집안 성격이 강해가지고 옥사가 또 일어났다가 또 무고로 풀려나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유배와 당색 이게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음해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1717년 56세죠. 56세 때 이제 죽고 그 광산김씨니까 광주 지역,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고 영조 때가 돼서 이제 김추택의 이제 손자대에 와서 문집이 간행이 돼가지고 이제 그 글들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온갖 뭐 음해를 하고 했던 대상이 김춘택만이었어요? 아니면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김춘택만은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김춘택이 대표적인 집안이고 이 사람이 김진구의 큰아들이고 큰아들. 그러니까 이제 얘를 꺾어놔야 되겠다는 그 상징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큰아들이었으니까 그 첫째의 그 무거움이 있잖아요. 또. 맞아요. 네. 또 해배에 신경을 쓴 시도 혹시 있을까요? 해배의 신경을 조금 알 수 있는 글들, 나를 잊지 말아요 이런 이런 글들,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게 어때 나와 있는 제주자병이라는 시가 있어요. 맨 마지막 구절에 뭐 있냐면 훗날에 제주도에 있는 지리지를 기록을 할 때 동쪽에서 유배 생활했던 사람 잊지 말아달라고 이런 얘기거든요. 제주자병 13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가락청 천상 모차밤용 상광개호유 주격호계공 왕적 비람패 여생 감수풍 단연여지지 무망고성동 이건데 아까 산지칠가 같은 경우는 7자로 구성이 됐던데 보니까 이거는 5자네요. 5자죠. 시의 형식이 5자인 시도 있고 7자인 시도 있고 보통 이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있죠. 왠지 모르게 이게 좀 더 진한 여운을 좀 남기는 것 같아요. 떠나는 순간이라서 예, 뭔가 더 확 꽂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후세에도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그 간절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김춘택에게 유배라는 것은 어떤 그 형벌만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삶과 글을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예, 유배는 기본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어서 잔인하고 잔혹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를 당연히 피폐하게 만들게 되죠. 김춘택의 경우에도 일생에 5번, 도합 30년을 유배지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초연하게 글을 남기고 또 유배지에서 교육에 힘쓰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과 깊이 교류를 합니다. 게다가 중앙 정치에도 깊이 관여하면서 또 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 시를 읊어주셨는데요. 김춘택에 대해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시요. 걸음걸이도 문장이다. 그리고 열흘만 없어도 서울 장안이 조용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한 시대를 풍미한 뛰어난 문장가이면서 풍류남아였는데요. 그 때문에 정적들에게는 어쩌면 보면 질투, 선망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 역사를 통틀어 모든 문화권에서는 높은 이성을 지닌 인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김춘택도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성 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뭔가 그 문장도 잘 쓰고 얼굴까지 잘생기고 이거 완전 금상첨화인데 혹시 뭐 얼굴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외모에 대한 이야기? 영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영정이 책에도 실렸고요. 미남이었대요? 보자마자 반했을 겁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김춘택에 있어서 문학에 있어서 유배 이건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김춘택한테 유배가 없었다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때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추사 김정희 같아요.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이 제주 유배가 없었다면 추사체라는 그런 걸출한 그러한 예술 작품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김춘택도 유배를 하면서 엄청 시쳇말로 꼬인 삶, 어려운 삶 이런 걸 살았겠죠. 하지만 그러한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 그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다 당쟁이든 어쨌든 간에 자기 것을 구현하고 자기 의지를 실현하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에 꾸준히 글쓰기를 할 수 있었고, 또 그 글쓰기가 지금에 남아가지고 남아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개인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한 사회도 혹독한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우리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수 있고,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가끔 그래서 이제 주어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시적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이분은 사고 싶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온 고난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이 전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북한 김춘택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뭔가 오래된 서책을 꺼내서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요. 약간 고전 문학 한 편을 제대로 읽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오늘은 독후감 한 편 써야겠죠? 검사도 하나요? 직접 우리 세미오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묵향이 흐르는 여유로움을 건네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또 제주의 역사길을 위해서 꼬닥꼬닥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